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의 소환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실외 운동을 제한하거나 약품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7월 1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네, 이른바 방송 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보다 4명씩 늘리고 이사 추천을 국회만이 아니라 시청자 단체 등도 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2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그런 법안들이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추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밀실 법안이다, 위헌 법안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7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 거부권 행사로 2차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비겁한 꼼수를 쓰지 말고.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밀실 졸속 위헌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십시오. 방송 3법과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안을 만들어 보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면서 위원장이 국회와 소통해야지 대통령 보고는 차후순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항의하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죠? 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인적 쇄신은 당원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내 경제통으로 꾸준히 쓴소리를 해온 윤 위원장은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임 지도부 등에 대한 인적 쇄신도 당원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또 혁신의 성공 조건은 국민 눈높이라며 전 당원 투표 등을 통해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인데 그것을 만약에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당은 쓰러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0여일의 짧은 활동 기간, 정권 없는 혁신위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정권을 안 가지면 혁신을 못 하거든요. 저한테 안 주신 거 보면 그 다음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혁신을 계속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할 텐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중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죠? 지난 목요일.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2시 15분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이자 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입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와 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결정 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결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신지 오늘 윤 전 대통령님 출석하시나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던 외환 혐의까지 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편희슬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 강조하는 특검팀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든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될 때도 적용된 사유이자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군 사령관들의 비합헌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었던 만큼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는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에 만들었다는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며 서버에 저장된 비협헌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남세진 부장판사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삭제 과정, 비합헌 기록 삭제 지시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에서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 힘도 없어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접견금지 조치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도 알아보죠. 이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경로서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어요. 네, 당시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낸 걸 본 적이 없다. 이 경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던 김 전 차장이 이렇게 돌연 입장을 바꾼 그 배경을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뒤 화를 낸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이른바 VIP 경로설에 첫 직접 목격담이 나온 겁니다. 김 전 차장은 과거 국회 등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는데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경로 후 누구와 소통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에도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움직임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조만간 한다는 방침인데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즉각 오는 14일 오후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죠. 네, 어제 오후 8시입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서 정치권 그리고 의사협회 또 의대생 단체가 전원 학교에 복귀해서 의대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현장의 소리를 오늘 오전 7시 KBS 뉴스광장으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대생 대표와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대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대협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학교에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복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회는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협과 의협,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복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과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미 대부분 의대에서 유급 조치가 이뤄진 만큼 실제로 복귀가 이뤄지려면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호 의대협 대표는 유연화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며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교육 총량 차원에서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 단체가 학교 복귀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만큼 학사 유연화를 놓고 정부, 각 대학과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훈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비가 거세게 내리는 전남 나주 등 전남 서해안과 전남 남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장흥군은 12시 10분을 기해서 호우경보로 한 단계 더 강해졌는데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한 비가 오겠고요. 지금 제주 먼바다 쪽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비 오는 곳은 서해안, 전라권, 경남 일부, 제주 쪽인데요. 점차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고요. 화요일 오후 대부분 비가 그친 뒤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화요일까지 예상 강수량 서울, 인천, 경기 북부가 10에서 40, 그 밖에 중부지방 20에서 80, 강원, 영동 많은 곳 120mm 이상, 남부지방과 제주는 30에서 100, 경상권이 많은 곳 최고 150
150mm 이상입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이에 따라 폭염특보가 오늘은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현재 폭염경보 지역은 없습니다. 폭염주의보만 남아있고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하향 조정된 채 유지되고 있고요. 흐린 하늘에 비 소식이 있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세종, 강릉, 대구 33, 부산 29도로 예보돼 있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떨어져서 7월 들어 처음으로 30도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흐린 날도 많아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텐데 하지만 습도가 높아져 찜통더위의 형태로 낮더위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9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 무렵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들목에서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밀립니다. 이후에는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각각 정체고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으로 양양나들목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양분기점과 내린천 휴게소에서 모두 밀리고요. 더 가서는 동홍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로 홍천 휴게소부터 더딘 흐름이고요. 이후에는 설악 일대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 3터널에서 2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경기권에선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 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8월 1일부터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처음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때는 유럽연합에 20%를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무려 10%포인트나 올린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발표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이렇게 센 상호 관세율을 적용한 건 8월 1일 전까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계획을 무산시키고 빅테크 기업 과세 갈등 같은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압박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원래 유럽연합은 10% 기본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에 항공기와 주류 등 품목 예외와 또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합의를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문제는 유럽연합이 반격할지 여부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미 보복 관세를 준비했다가 협상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유럽연합이 별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로 약 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당장 15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 한국도 관세 관련된 서한을 받았잖아요. 네, 현재 시간으로 7일이었죠.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관세율을 지정해서 알리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송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시게로 일본 총리로 각각 다르긴 했지만 문서의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편지에서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7월 9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시행 시기를 약 3주 정도 미루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관세 서한을 받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추가 협상 기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편지를 받은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경우도 있었지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규모가 굉장히 작고
교역량도 적은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에게 받는 사람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 그 관세 소환을 보낸 미국의 속내는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일단 첫 관세 통보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은 건 일종의 대외적인 경고 메시지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좀 크고 자동차 같은 제조업 상품이 주력인 나라들이고요. 또 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현재 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 부분에서 동맹국일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한 색깔로 묶여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은 아시아 양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때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쉽게 말해서 군기 잡기 같은 건데 중국처럼 예측이 어려운 나라보다는 비교적 반발 수위도 낮고 행보가 예상 가능한 동맹국들을 먼저 압박해서 다른 국가의 본보기를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3개월 전에 발표된 것보다 관세율이 1% 올랐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25%로 동일한데 일본은 그때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곧 20일이죠. 20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신경 쓰느라고 대미 무역 협상을 그르쳤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세 서한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도 예외적으로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인 니케이는 한국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대미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은 20여일 동안 협상 타결을 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총력을 기울일 태세라면서 적극적이고 빠르게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일한 관세율을 주고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쌍둥이 형제처럼 닮아 있어서 사이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1일까지 두 나라를 경쟁시켜보자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일본의 관세율을 1%포인트 올렸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9일에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에 미일 협상과 관련해서 국익을 선택한 국익이 걸려있는 싸움이고 일본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대립점에 서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설령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아니한 타협은 피하겠다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에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 당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서한과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건 동맹국의 굉장히 예의 없는 행위다. 강한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참의원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당분간 미국에 크게 양보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다시 관세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새로운 관세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향후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100%가 훌쩍 넘는 초고율 관세를 서로 부과하던 와중에 지난 5월이었죠.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양측 모두 관세를 대폭 낮추고 90일 동안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8월 1일보다는 협상 시간을 조금 더 벌어놓은 상태여서 여유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물밑 협상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멕시코도 미국에서 양자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정부가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자동차와 철강 대상 품목 관세 감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서 보면 이 상호 관세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품목 관세는 별도라면서 선을 굉장히 확실하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품목 관세는 이 부가 목적 자체가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어느 시점에 잡아야 하는지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현재 상황은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전에 만난다 그러면 이 첫 대면 자체가 분위기가 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양보한 이후에 양국 정상이 만나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다 끝난 후에야 만나는 셈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다소 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제 어떤 카드로 써야 할지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미국 홍수 소식인데 텍사스주에서 폭우 또 돌발 홍수 그래서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다고요. 네, 이번 폭우가 지난 3일 늦은 오후부터 텍사스주 중남부 지역 곳곳에서 시작이 됐고요. 4시간 만에 최대 3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가장 피해가 컸던 4일 새벽에는 과달루페강 수위가 불과 45분 만에 8m나 치솟으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기준으로 텍사스 홍수 사망자는 최소 121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도 아직 160명 이상입니다. 특히 여자 어린이 750명이 참가했던 캠프 미스틱에서 어린이와 상담원 27명이 숨졌고요. 또 상담원 1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가 상당히 큰 피해를 가지고 왔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상업체도 사실 폭우가 있을 거라는 예보를 분명히 내놨었는데 왜 대피시키지 않았는지, 통제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같은 책임 여부를 두고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민간 기상업체도 폭우를 예보했는데 기상청은 예보하지 못했다고요? 정확히는 예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연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는 정책을 펼쳤었죠. 당시에 그 도찌라고 해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이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근데 이 영향으로 이번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기상청 사무소의 주요 인력들이 모두 공석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다가 이 재난 발생 전에 이제 대피 명령도 미리 내려지지 않으면서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가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기상청이 홍수 경보를 뒤늦게 발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 주민이나 피해가 컸던 어린이 캠프 관계자들이 이걸 제때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캠프나 오두막 대부분이 휴대전화 신호가 약한 지역에 있어서 조기 경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가 기상학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데에는 그 결과가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이번 재해가 정부의 인력 감축이나 예산 삭감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홍수 탓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냐 이런 주장은 사악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본적으로 이런 집중호우 이런 거는 다 기후변화 영향인데 이런 기상이변은 갈수록 심해지겠죠?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19세기 이후로 지구 기온은 약 1.5도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의 긴 역사로 봤을 때 수백만 년에 따라서 기온이 오른 게 아니고 단 150년 만에 기온이 1.5도가 올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온난화 영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422ppm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 시대 이후보다 이제 이 섭씨 1.24도 정도의 장기적인 온난화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1.5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계속해서 방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10년 전보다 25%도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염이나 가뭄, 홍수, 산불 같은 극한의 기후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 27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그 인도의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확인됐다고요? 네, 12일에 인도항공 사고 조사국이 예비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달 12일에 사고기가 인도에서 이륙한 직후에 추락을 했을 때 이륙한 직후에 엔진 2개의 연료 공급 스위치가 거의 동시에 작동되던 상태에서 차단 상태로 전환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엔진의 연료 유입이 중단이 되면서 엔진 출력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여객기의 고도가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조종실 음성 기록을 봤더니 한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에게 왜 연료를 차단했냐고 묻습니다. 근데 다른 조종사가 연료 차단 안 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허. 조종사들이 연료 스위치 2개가 꺼진 걸 확인하고 한 10여 초 만에 다시 스위치를 켜서 엔진을 재점화하긴 했지만 엔진 출력이 충분하게 살아나지 않았고요. 이 다른 조종사가 긴급 비상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낸 지 불과 몇 초 만에 여객기가 추락한 겁니다. 연료 스위치를 끄면 거의 즉시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비행 중에 이 스위치를 끄는 건 엔진 화재 같은 비상 상황 때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직접 원인에 관련된 의문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통상 이 최종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몇 개월에서 최고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유가족의 애통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 중이죠 지금.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안보석이 쇼이구 이제 푸틴의 오른팔이죠. 예. 그러면 이제 라브로프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쇼이구가 예. 6월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러우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외교 이 러시아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평양을 원산입니다만 연이어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에 기습을 해서 점령하고 있던 쿠스크 해방 이제 러시아 표현으로 소복하는데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말에 러시아 북한이 파병 사실 공식 인정한 이후에 네. 양쪽의 군사협력 행보가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이제 러시아 측이 밝혔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데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추가 협력 가능성, 추가 군사 협력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3만 명 정도 추가 파병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그 라브로프 북한 방문 기간 중에 추가 파병이 결정될까요? 추가 파병은 뭐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64년부터 73년까지 월남전 때 연인은 한 32만 명을 파병을 했거든요. 10년간. 예. 그리고 최대 동시에 5만 명 정도가 주둔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1차 파병이 12,000명, 그다음에 올 1월에 추가로 한 3,000명 이제 손실 병력 부충. 네. 그다음에 이제 쇼이구 안보석이가 6월에 갔을 때 지뢰저거 1,000명 포함해서 공병 6,000명 정도. 그러니까 2만 명 지금 파병은 결정이 됐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DMZ, MDL 군사분계선이 248km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러우 전쟁 전선은 1,200km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병력이 이 전선 유지에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추가 파병 내지 추가 군사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에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초기에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수장들이
북한 노동자 10만 명이 올 거라고 그 당시에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규모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러시아 내부에 이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상당한 병력 내지는 노동자들 파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강원도 원산을 방문하고 원산 리조트로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항공편을 포함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는데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신 북한의 그 원산 대규모로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관광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관광객이 대거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북한의 꼭 희망 사항인데요. 근데 금강산 관광 우리가 한 10여 년간 했을 때 193만 명 정도가 금강산을 방문했는데 예. 사실상 거의 100% 한국인 해외 교포들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이제 원산 갈마 해양관광 초기 계획을 보면 연간 100만 명은 유치해야 손익분기점 넘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이번에 밝힌 6월 24일 날 개장하면서 밝힌 거에 따르면은 동시 수용 능력이 2만 명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지난해 북한에 간 해외 관광객이 2,000명 내외 정도고 대부분이 다 이 러시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인들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지 뭐 한국, 일본을 가지 북한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비용이 너무 비싼 게 지금 한 일주일에 1,800불 정도 거의 한 2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 달 반 봉급되거든요. 네. 월급. 그걸 두고 저 불편한 곳을 갈까 했을 때 러시아인들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선호하는 관광지는 북한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정말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인 관광 또 고갈된 외자 확보를 위해서 원산에 지금 목을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화답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걸 받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관광으로 답을 찾을 것 같은데 중국 관광객도 사실 잘 안 갈 거거든요. 저기를.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도 이 조금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데를 가지 북한 안 가거든요. 네, 네. 그냥 뭐 그 저가로 외국 간다는 기분으로 이제 호기심 관광으로 일부가 중국 관광객으로 가는 판인데 러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뭐 1년에 100만 명 맞추는 게 가능한가? 또 예. 하루 2만 명 수용인데 저기 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는 거의 대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장관도 뭐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군요.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남북관계 회복 관련된 질문을 받고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북한 어민 이제 표류했던 6명 돌려보낼 때도 북한이 답을 안 해서 그냥 우리가 동해 NLL에서 자율항해 가능하게 해서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를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아마 완전한 타국 관계, 이제 민족 간 특수 관계가 아니고 통일 대상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예. 이제 외교 관계 수립을 지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 간 특수 관계 그런 건 도와줄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전쟁 끝나면 우리와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를 찾는데 그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와 같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뭐 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 북한은 바로 이 외교장관 회의에는 항상 참여했었는데 지금 25년 만에 아예 참석을 안 했고 근데 그 기간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에 왔고 이건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 노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다자 무대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판 신냉전 외교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말에 전원회의에서 이 현 상황을 신냉전 자국하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북러 밀착 거의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있다. 북한, 러시아에 2만 명 파병, 추가 파병,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를 일종의 생명줄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자보다는 이제 양자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중국하고의 문제인데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하고 중국이 평양과 베이징 여객 열차를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북중 관계는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제 북러 밀착하면서 북중 관계는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까지 최악까지 갔습니다.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뭐 김정은, 시진핑 기념품을 기념 동판 발자국을 시멘트로 덮는다든지 중국 측에서 어허. 북한은 시진핑이 보낸 연합장을 한쪽 귀퉁이에 실는다든지 정말 노골적으로 안 좋은 이제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살 최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담이 됐다고 판단했는지 최근에는 좀 관계 회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가 조정 5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4주년, 61년 체결됐거든요. 동맹 조약이. 예. 지난해에는 아주 상당히 격을 낮춘 그런 기념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래 사이가 좋았을 때의 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러나 이 북러 밀착이라나 후유증 이것 때문에 아직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닌 상황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관계 회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북중 국경 개방은 됐지만 아직 정상적인 경제 교류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긴장 관계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 배티김의 하와이 연정 들으시죠.